샴푸를 산다, 화장품을 산다, 이 제품을 살지 말지에 대한 구매 행동 예측을 AI한테 하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과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자의 성분, 조합, 마케팅 전략을 AI랑 좀 짜요. 그러면 R&D 팀이 신제품 개발해 오면 옆에 에이전트 팀한테 넘깁니다. 그럼 마케팅 팀에서 40대 할랄 푸드를 먹는 사람한테 던지면 어떨까? 그럼 저기도 AI고 여기도 AI예요? 이런 인사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래? 요즘 에이전트들로 그런 실험들도 합니다. 성과급을 올리는 집단과 안 올리는 집단을 놓고 에이전트들한테 주면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 회사 다니고 있나 뭐 이런 거. 사실 사람한테 그동안 못했잖아요. 이 에이전트를 채용하고 거래하는 시장이 또 있다면서요? 한 달 동안 뭐 출산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계약직을 썼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 요새 연일 빅테크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멀티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일하는 모든 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 이중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새 보면은 2, 3년 전에 예상했던 우리가 AI로 인한 변화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미래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좀 지금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에이전틱한 AI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틱한 AI를 실험하는 조직의 비율이 한 62%에서 65%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하는 장면에 에이전트라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국내에 소개 많이 했던 회사는 이제 모더나 라는 회사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좀 2023년 초부터 모든 직원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 그래서 GPT를 다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한 번에 변곡점을 갖고 가요. 왜 갖고 가냐면 전 이거 이제 볼트온 방식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나누는데요. 볼트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챗GPT한테 검색하고 요약하고 써주는 것들을 이제 볼트온 방식, 그냥 도구로 갖다 쓰는 겁니다. 모더나도 초창기에 이런 변화로 챗GPT를 도입을 했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더나의 CEO였던 이제 방세 CEO가 이 정도 우리 돈 많이 썼고 8주 정도 모더나의 이제 리더들을 카네기 멜론 대학에 합숙 교육을 보내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조직 생산성은 크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지라고 돌이켜봤더니 그냥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GPT를 그냥 프롬프팅해서만 썼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할 때 이게 볼트온처럼 이렇게 하나 도구처럼 붙은 거예요. 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방식 전체를 다시 바꿔요. 이걸 이제 우리는 워크리 디자인 혹은 워크플로우 재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야 신약 개발 프로세스와 제품 개발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뀝니다. 결국은 AI 혹은 에이전틱한 AI가 조직에 일하는 방식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기업들도 제법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AI를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AI가 들어와서 우리 일의 흐름과 프로세스와 인사지도와 구조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볼트온 방식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진짜 큰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인티그레이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단서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 증명되진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AI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올랐냐라는 거에 대해서 6%만 예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회고하시는 건 AI가 조직 생산성을 올렸냐? 퀘스천이에요. 개인의 생산성은 올렸어요.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한 게, 개인들이 AI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올랐거든요. 기자님 요즘 바이브 코딩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아끼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AI로 아끼는 시간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분량인 한 8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평균은 흥미롭게도 요즘 거의 많은 실험과 연구들은 4시간에서 5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한 달이 효율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AI를 통해서 1년에 한 달 아꼈다라고 하면 그 한 달 동안에 직원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기획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면 조직 전체의 성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란단 말이에요. 초점은 뭐냐면, 개인의 시간은 빨라졌는데 조직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키예요.
둘이 중간에 뭔가가 안 맞네요. 어디가 끊겼네요. 맞아요. 끊겨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서 비유했던 설명인 볼트온으로 넘어왔다. 근데 그게 조직의 성과를 못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어디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지? 모던 아이 케이스로 보면 워크 리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되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인사 지도를 바꿔야 되지라는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느꼈을 땐 지금은 좀 증명의 단계인 것 같아요. AI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얘가 이제 조직에 들어왔으면 왜 효과가 없어?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찾게 되면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미 그러고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되게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수직적인 경계와 수평적인 경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요 경계 없음이라는 책을 내셔갖고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와닿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업무의 중심축이 이 직무 중심에서 구체적인 과업 수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이동해야 한다라는 걸로도 좀 읽혔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직무나 직업이라고 불립니다. 이 직무와 직업이란 단위는 AI가 이해하기 너무 커요. 혹은 또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AI나 로보틱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업무의 단위로 나누는 것, 그것들을 이제 분해한다라고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작은 업무의 단위를 우리는 보통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인데 과업으로 쪼개보면 채용 공고를 업로드한다, 채용의 결과를 분석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처럼 동사와 명사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업무의 단위를 과업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정도로 정의돼야만 AI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플로우 재정의, 워크리 디자인의 시작은 크게 묶여있는 직무나 직업을 작은 과업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AI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업으로 분해해야만 AI가 잘할 일, 인간이 잘할 일, 협업할 일, 우리 표현은 R&R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해하는 그 첫 번째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직무나 직업 단위가 아니라 과업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찌 보면 AI가 결과가 좀 안 나왔을 땐 AI 탓을 많이 하지만 저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탓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큰 일을 몸이 없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AI한테 준다면 AI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AI가 우리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태스크로 쪼개고 우리가 일하는 맥락들을 목적, 순서, 혹은 목표 등등을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과업으로 쪼개지 않고 일을 줬을 때는 결과가 좋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과업으로 잘 쪼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이거를 주도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아예 AI한테 자동화할 영역을 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해보면 이거는 아예 AI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AI랑 면접을 같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자님이 이제 피면접자, 이제 지원자고 제가 면접자면 노트북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제 노트북에 이 사람이 이력서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 플랫폼이 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력서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에 물론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인터뷰어가 하는 스피치가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면 좋을 질문들이 서제스션이 제안이 나와요. 편향성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빨간색 알람 같은 게 뜨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면접할 때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빨간불이 뜹니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전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면접관이 AI가 같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혹은 국내 그룹 같은 경우는 면접관 훈련을 얘랑도 해요. 채용에서의 좀 불문율은 A 플레이어가 A 플레이어를 알아본다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고성과자가 고성과자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고성과를 거두는 사람이어야 고성과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암묵적인 전제는 면접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업의 고성과자예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MS 할 거 없이 국내에서도 면접관 선발할 때 우리는 바쁘니까 안 바쁜 사람 넣을 것 같겠지만 면접관은 A 플레이어로 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1번이고요. 2번 그 고성과의 면접자들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 훈련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거 하려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해줄 사람 구해야 되지, 대학생 구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알바비 줘야 되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은 이 AI랑 합니다. 앉아서 면접 프로세스라면 얘가 피면접자로 지원자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제가 면접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진행되는 게 요즘 이제 채용에서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전 되게 또 와닿았던 사례가 수요 조사 같은 거 마케팅 할 때 원래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가 좋아요 그 설문조사 돌려서 이제 답 받아갖고 그걸 이제 또 취합하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AI한테 이렇게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갖고 답을 하라고 하면 실제 사람들이 답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게 쓰여 있어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구매 행동이 한 90% 정도 비슷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구매 의도가. 그러니까 마케팅 쪽에서 제가 인용했던 연구는 그 생활건강 쪽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샴푸를 산다, 린스를 산다, 화장품을 산다라고 할 때 이 제품을 살지 말지에 대한 구매 행동 예측을 AI한테 하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사실 식품 회사하고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그냥 에이전틱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뭐 하나의 뭐 과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신제품을 만드는 그 과자의 성분, 조합, 마케팅 전략을 AI랑 좀 짜요. 일단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럼 이쪽에 R&D 팀이 AI 팀이 있어요. 그러면 R&D 팀이 신제품 개발해 오면 옆에 에이전트 팀한테 넘깁니다. 그럼 마케팅 팀에서 이 제품을 갖고 40대 할랄 푸드를 먹는 사람한테 던지면 어떨까? 뭐 이 시장 조사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럼 저기도 AI고 여기도 AI예요? 맞아요. 그럼 에이전트끼리 흐름을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신제품이 나오면 만들어보고 사람에게 먹여보는 거죠. 이런 개발도 되고요. 또 다른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LLM들이 보였던 반응과 실제 사람이 반응을 보였던 데이터를 갖고 코릴레이션을 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있어요. LLM들한테 페르소나라 그래서 여러 역할을 부여해주고 이런 인사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래? 라는 반응식을 보여요. 그러면 LLM이 얼마나 사람처럼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볼 수 있겠죠. 일치도가 꽤 높습니다. 80% 이상 높아요. 그러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제품, 서비스, 시장 조사 같은 걸 할 때 LLM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마케팅 전략들을 바꾸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무쌍할 것 같은 사회과학 쪽에서도 거의 디지털 트윈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미로피쉬라고 혹시 보셨나요? 미로피쉬라고 주식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미로피쉬라는 하나의 그냥 디지털 트윈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가상 공간의 에이전트들이 제가 애플 주식 살래 말래라는 구매 행동 같은 걸 지들끼리 막 인터랙션 해가지고 구매 확률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례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나 조직 자체를 아예 그냥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놓고요. 이런 교육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장면 속에 과거에는 어찌 보면 굳이 이걸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 설계를 해서 사람에게 실험해보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비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험군과 대조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즘 에이전트들로 그런 실험들도 합니다. 일하는 장면 속에 있는 에이전트랑 어찌 보면 경계가 없이 같이 일하는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사나 이런 거는 요새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해서 예전 방식으로 조사하고 하다 보면은 그 조사 취합될 때쯤에 이미 유행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도 에이전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걸 그냥 조금 빠르게 인사 장면에 들어와서 리더분들하고 의사결정하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만들어드려요. 옛날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영역은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 시뮬레이션에서 LLM을 붙이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을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니까 룰 베이스, 규칙 기반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LLM들이 그걸 상호작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과급을 올리는 집단과 안 올리는 집단을 놓고 에이전트들한테 주면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5점 만점에 4점, 3점 이런 정량적인 수치도 보여주지만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건 심리적 로그예요. 하면 얘네들이 이제 LLM이니까 반응을 쭉 보여줘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 회사 다니고 있나 뭐 이런 거. 그런 로고들을 쭉 남기면 전 그거 보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뭐 LLM들이 반응을 막 보여주면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제도 교육 혹은 뭐 실행을 하면 이런 반응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사실 사람한테 그동안 못 했잖아요. 사람 대상 실험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좀 사람들이 보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약간 게임처럼 구현도 해놓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 네네. 식품 개발 같은 거 할 때 이제 백에서는 좀 다른 게 돌고 있지만 앞쪽에서는 뭐 우리 연구원들이 막 열심히 막 제품 개발해야지라고 막 세네 명이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시장 조사 팀이 넘기면 이거 갖고 이제 먹어보고 막 이런 거지.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왜 게임처럼이라고 표현하냐면 직관적으로 좀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막 조직이 돌아가는 거를 계속 보여드려요. 상황판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옛날에 챗 데브라고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요즘 클로드도 그게 가능해요. 요즘 확장 프로그램 중에 클로드 코드가 일할 때 에이전트들 뭐 5, 6명 멀티 에이전트 일하잖아요. 그런 거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그럼 만약 기자님께서 뭐 예를 들면 영상 자막을 넣고 검증하고 데이터에 동영상 입힌다 그러면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직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사장님들이 CCTV로 직원들 보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근데 이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면서 AI 에이전트를 인간의 노동력급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시장, 예를 들어 뭐 채용 이런 거겠죠? 그런 시장처럼 이 에이전트를 채용하고 거래하는 시장이 또 있다면서요? 아, 그거 이제 미국에서 작년부터 나왔던 사이트 중에 가장 좀 빨리 바이럴이 됐던 건 Job4 에이전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나 이번에 회의하는 에이전트 만들었는데 시간에 20불이에요. 뭐 이런 식의 에이전트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요. 저도 제가 시연을 좀 회사 가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편이니까 강의가 끝나면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께서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교수 그거 얼마 주고 팔 수 있어? 결국 이런 에이전트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오픈크로우 같은 에이전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킬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어요. 에이전트들이 활용하는 스킬들을 거래하는 시장도 생겼기 때문에 크게 보면 AI가 일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에이전트들의 흐름과 구성과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노동시장들이 확장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우리가 거래하는 노동시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끼리 거래하는 시장 혹은 인간과 에이전트가 같이 노동시장에 가서 저를 파는 시장이 이미 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에이전트도 사고 팔고 하면서 내 일하는 데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또 요새 정규직들은 엄청나게 잘려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하나의 플레이어로 에이전트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동안 뭐 출산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보상 업무가 있었다, 급여를 주는 업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동안은 한 달 계약직을 썼다라고 하면 제가 보상하는 업무 중에 60-70%를 자동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물론 이 사람이 영속적으로 에이전트를 다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외부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싫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이게 탄력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다는 더 그레이트 플래터닝이라는 현상을 보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리더들이 그동안 10명을 관리했다라고 하면 2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시간과 리소스는 그대로인데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들이 마지못해 혹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에이전트랑 협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기존에는 예를 들면 다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하면 크게 에이전트 통해서 회의,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는 거고요.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좀 효율화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